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11월 20일 목요일입니다. 모든 어린이가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다. 이것은 1989년 채택이 된 UN 아동권리협약 제31조입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아이들은 이 권리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한국아동권리학회가 UN 아동권리협약 제25주년을 맞이해서 한국 아동의 놀권리 증진 방안을 주제로 해서 지난 6월부터 2달 동안 서울 경기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564명에게 물어본 결과 놀이와 여가가 자신의 권리라는 사실을 모른다. 이렇게 답한 아이들이 전체 응답자의 50.4%인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아이들의 절반 정도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다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거죠. 놀이와 여가에 불만을 느낀다. 이렇게 답한 아이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이유로 제일 많이 든 이유가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24.5%였는데요. 물론 그 밖에 학업 부담, 부모님의 이해 부족 등이 있긴 했지만 아이들이 놀 시간이 없다, 놀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솔직히 우리 어른들 이 대목에서 스스로 고개가 숙여지지 않나 생각이 좀 됩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 아이들의 선택권과 관계없이 시간 때우기식으로 학원을 많이 돌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있지 않는 한 이 시스템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팟짱은 오늘 모두 세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돌직구로 화제가 된 정치인이 있죠.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분당 환풍구 사건과 관련해서 아직도 처리돼야 될 일이 산적하다라고 밝히면서 대책본부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기 때문에 굉장히 책임감 있는 정치인으로 통하고 있는데요.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이재명 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제거하려고 하는 어떤 세력이 있는 것 같다. 이 검은 세력의 실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서 상당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팟짱이 지난 4일 전해드렸던 창원의 15살 소년 이야기가 있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A군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어머니가 자살하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향해 둔기를 휘둘렀다가 그 친부의 고소로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연을 들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워 하셨는데요. 최근 무료 변론을 맡아주시겠다고 나선 변호사 한 분이 있어서 사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경남 창원의 문희란 변호사인데요. 문 변호사님이 최근 A군을 접견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은 지난 19일 열린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책임자들에 대한 표적 제재를 검토하도록 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인권 침해를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을 하고 이것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김형덕 한반도 평화번영연구소장을 만나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팟짱 시작합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팟짱이 지난 4일 오마이뉴스 박상규 기자의 15세 아들은 왜 아비를 향해 둔기를 휘둘렀나 사연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당시 팟짱 저희 애청자들께서 이 A군의 안타까운 사연을 좀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눈물도 흘리시고 또 누군가 좀 A군의 무료 변론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드디어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경남 창원의 문희란 변호사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앞으로 A군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실 문 변호사님을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문희람 변호사입니다. 네. 저는 문희란 변호사님이셔가지고 여성인 줄 알았습니다. 아, 아, 예. 네. 남성이셔가지고 살짝 예, 당황했습니다. 예, 예. 아, 그러셨군요. 예, 예, 네. 예. 저희 팟짱 애청자들이 그 A군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역시 저희 정의로운 이 마음들이 모여서 결국 문 변호사님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A군의 변론을 좀 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게 되셨어요. 이 사건이 오고 나서, 네. 뭐, 이렇게, 처음에는, 뭐, 이렇게 사건이, 이렇게 좀 이슈가 된 사건이 사실 몰랐는데, 네. 나중에 사건이 오고 나서 이제, 또 주위의 또 시민단체 분들도 많은 말씀 해주시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주위 분들이 또 이런 사건이 있다라는 말씀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좀 이렇게, 또 그런 친구의 사연을 알게 돼가지고, 그러면 좀 열심히 도와서 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A군을 최근에 만나셨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그래요. 어떤가요? A군 상태는 뭐 지금 뭐, 되게 안정적이고요. 네. 예, 사실 뭐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특별히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좀 많이 아프거나 그런 건 없었고, 음. 자기의 어떤 상태를 차분하게 또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엄마의 그 문제 그리고 또 아버지의 계속적으로 이어진 가정폭력 문제를 A군이 편지를 써서 저희한테 보내주기도 했었어요. 오마이뉴스에. 아, 예. 네, 엄마가 정말 아빠에게 많이 맞았고 멍이 든 건 기본이었고 그리고 다치기도 많이 했다. 특히 이제 어머님께서 중국 분이셨는데 한국으로 시집 오셨다가 결국 그 A군 아버님의 폭력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A군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던데 변호사님께도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털어놓던가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A군 찾아가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네. A군한테 한번 이제, 왜냐면은 지금 A군의 어떤 사건의 경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어머니의 사망도 일종의 또 아이의 어떤 트라우마를 발생하게 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서 이제 물어봤는데, 그, 아이는 이제 그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편지에 쓴 것처럼, 네. 그 아버지의 어떤 가정 폭력 때문에, 네. 엄마나 자기나 또 자기 맞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많이 괴로워했었고 많이 도움 못 주니까 엄마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예, 엄마도 맞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아버지를 도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것 때문에 저기 어머니가 많이 괴롭고 그래서 우울증을 앓게 돼가지고 사연을 보게 되면은 그 자살 사연을 보면은 우울증에 의한 그 자살이거든요. 엄마가 이제, 예,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이제 그게 우울증의 원인이 네. 뭐 아직 객관적으로 그게 뭐 아버지 폭력 때문인지 밝혀진 건 아닙니다. 그건 밝혀진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아이가 그렇게 자기는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아이는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마음을 아파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더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그렇지만 엄마는 그렇게 가시고 이 아이가 그러니까 뭐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A군과 A군의 어머니가 A군의 아버지한테 동시에 폭력을 당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A군이 집중적인 폭력의 대상이 됐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A군의 보호자가 유일하게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이 A군을 고소한 상태죠. 사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A군으로 또 피해를 당해가지고 여러 번의 또 폭행 피해를 당해서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고소한 상황입니다. 네. 아버지는 만나보셨어요? 예, 아버지도 한번 만나봤습니다. 어떻든가요? 우선은 뭐 아버지도 뭐 자기도 사실 뭐 제가 오죽했으면 아들을 그렇게 했겠냐 그런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던데 네. 그 사건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은 뭐 우선은 이제 이 사건이 좀 사실 처음에는 이제 아이 자체가 좀 이렇게 되게 그 폭력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공소장 내용 자체가 조금 단순한 뭐 이렇게 손과 발로 폭행을 한 게 아니고 뭘 들어가지고 때렸거든요, 아버지를. 네. 뭐 배트나 방망이나 뭐 빨래 방망이나 뭐 화장품 병이나 나중에는 그게 망치까지 나오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조금 아이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아버지를 만나고 해서
근데 자기 아버지가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아들이 계속 그런 걸 들고 자기를 하니까 자기도 겁이 나가지고 결국 신고를 하게 된 거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뭐 아들에 대한 애정은 여전하고 아들이 원한다면은 아들 같이 살고 싶긴 한데 네. 아들이 자기도 스스로도 알고 있더라고. 아들이 자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가지고 뭐 그래서 뭐 그런 식의 어떤 얘기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찌됐든 이 A군의 친부인 아버지는 A군을 뭐 용서하고 좀 합의할 이럴 생각은 있나요, 없나요? 그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 아버지는 네. 뭐 자기가 뭐 우선은 뭐 자기가 신고해서 아이가 지금 구속돼 있긴 하지만은 뭐 그래도 자기는 여전히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가 처벌을 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자기가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뭐 필요하다면 합의서나 탄원서 같은 것도 충분히 작성을 해서 주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절차적인 부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A군에 따르면 아버님이 굉장히 술을 많이 드시고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폭행을 가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또 그 A군의 편지에 따르면 또 주변 지인들에 따르면 A군의 아버지가 자신의 어머니 그러니까 A군의 할머니한테도 폭력을 행사한 바가 있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이 아버님에 대한 것도 좀 상태가 어떤지 좀 점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알코올 중독인지 아닌지 정상적으로 그렇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정상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지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아이 아버지가 그 아이 말로는 계속 이제 아버지가 술을 먹고 자신을 폭행해 왔다고 했었고, 네. 그 아버지가 이제 알코올로 인해서 좀 이렇게 정상적인 상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아버지한테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아버지도 자기가 좀 이제 아들에 대한 어떤 자기도 잘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고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뭐 아이는 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은 없기 때문에 아이가요. 나오게 된다. 그렇게 저한테도 의사를 표명을 했었고, 만약에 이 재판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이제 사회에 나가게 된다면은 네.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뭐 다른 시설이라든지 뭐 다른 기관에서 네. 아이를 아마 보호해 줘야 할 것 같고, 또 그런 기관이라든지 시설이 지금 현재 희망 시설도 있어가지고 아이를 맡아주겠다. A군을 예. 그래서 그쪽으로 아마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 아버지도 이제 본인의 어떤 잘못을 알고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알코올로 인한 부분이라면은 네. 알코올 또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치료도 같이 병행이 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A군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집에 아버지하고 살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주요 원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자세하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사실 뭐 가기 싫다는 이유가 사실은 뭐 아버지에 대한 어떤 과거의 기억과 뭐 현재 자기가 사실은 그 아이가 자기 어떤 특히 아버지에 대한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운가 봅니다. 얘가요. 그러니까 아이 생활 기록도 보게 되면은 네. 그 A군은 되게 학교 다닐 때는 뭐 전혀 뭐 폭력적인 성향도 없고 학교에서요. 친구들과 잘 지내고 네. 잘 지내고 되게 뭐 평범한 정말 아이인데, 네. 유독 아빠만 보면 아버지만 보면 그게 좀 감정 절제가 잘 안 되나 보더라고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만 보면 그 과거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기억 같은 게 이제 뭐 대지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아이는 그 아버지랑 사는 걸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아버지가 면회를 왔었나 봅니다. 교수 한번. 네.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아이는 거절을 해가지고 아버지는 만나지 못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이가 아버지가 면회를 왔는데 면회를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 아이가 굉장히 상처가 많은 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15살? 그러니까 만으로 15이니까요. 네.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17, 고등학교 1학년 나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어떤가요? 아이가 좀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뭐 아버지를 위압적으로 할 만큼 그렇게 보이던가요? 어떤가요? 우선 뭐 접견을 갔을 때는 그래도 뭐 그 공소장 내용으로는 뭔가를 들고 있어가지고 저도 그런 사건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혹시나 좀 우락부락하고 조금 눈빛부터 이렇게 인식이 안 좋게 그러니까 경찰이 눈빛부터 눈빛이 날카로운, 불량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친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네. 가보니까 웬걸 이거 완전히 뭐 순둥이 같은 애가 있는 거예요. 예, 뭐 되게 얼굴 되게 애되게 생겼습니다. 애되게 생기고 전혀 그 표정 자체 물론 표정으로 모든 걸 대단할 수는 없지만은 네. 외모나 표정으로는 전혀 뭐 그런 행동을 할 만한 아이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사실. 뭐 다만 좀 덩치는 좀 있습니다. 좀 이렇게 조금 덩치는 좀 있는데 네. 근데 얼굴이나 뭐 이렇게 행동이나 그런 어떤 제스처 같은 게 네네. 전혀 뭐 이렇게 그런 어떤 뭐 정말 그런 폭력을 연상시킬 만한 그런 게 전혀 안 느껴져가지고 네. 정말 네가 한 게 맞느냐 그렇게 여러 번 되물었습니다. 정말 한 게 맞느냐 하니까 담담하게 자기 한 게 맞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좀 놀라기도 했고요. 네. 예. 이 A군을 돕는 선생님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중학교 때 네, 선생님께서 중학교 때. 예. 선생님께서 이 학생은 그런 학생이 아니었고 학교 생활 굉장히 성실하게 했던 문제아가 아니었다. 그래서 뭐 탄원서도 만들고 계시고 또 한국 여성의 전화와 함께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선생님도 좀 만나보셨어요? 아직은 제가 좀 사정이 좀 바빠가지고 선생님 연락처는 받았는데 조만간 한번 만나보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A군의 재판 지금 어떤 단계로 가고 있나요? 재판은 좀 어떻게 될 걸로 보이세요? 현재 재판은 이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국민참여재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일반 시민들이 이제 판사와 함께 같이 사건을 보고 의견을 내서 이제 판사를 도와주는 그런 일반 재판과 다른 재판인데요. 그런 재판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준비 재판을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준비 재판을 본 재판 하기 전에 준비 재판을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우선 준비 재판을 한 번 했고요. 한 번 했고 다음 준비 재판은 아직 이제 기일은 잡지 않고 예정돼 있습니다. 근데 왜냐면은 아이가 지금 정신감정 때문에 정신적으로 좀 아이가 정신적으로 좀 아마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것 때문에 감정 조절도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조금 불안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신감정을 보내야 되는데 정신감정 절차가 좀 길거든요.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또 공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정신감정 결과가 끝나야 다음 준비재판 길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이것저것 하면 다음 길은 12월? 아마 12월 중하순 정도가 아닐까. 예상은 그렇습니다. 네. 이 학생이 그러면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건가요? 우선은 구속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해야 되는지 근데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뭐 신청한다 하더라도 결정은 재판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정신감정을 보내놓은 상태에서 정신감정을 하게 되면은 다시 또 감정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밖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이제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절차가 더 번거로워진 면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가능한 빨리 정신감정 절차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해서 무슨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재판부에다가 어떤 그 불구속에 대한 어떤 요청을 할까 현재 그런 고려 중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일단 얘는 그 아버지하고는 같이 살고 싶지 않으니까 집에는 안 갈 텐데 아까 어떤 사회복지 시설에서 이 아이를 맡아주시겠다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분들인지 그분들도 좀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실 그래서 지금 뭐 아직 그분들 자세하게는 얘기는 우선 아이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뭐 좀 구체적인 플랜이 잡히면 그때 이제 이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좀 확인해보고 이제 그런 요량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문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A군을 위해서 무료로 변론을 맡아주시기로 하신 거에 대해서 아마도 많은 시민들이 박수를 보내드리고 또 응원을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 사건 저희가 팟짱이 계속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 끝나는 그날까지 문 변호사님 또 한번 연결을 해서 자세한 소식을 또 들어보도록 하지요.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장윤선의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유엔은 어제 열린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책임자들에 대한 표적 제재를 검토하도록 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인권 침해를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을 하고 이것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데요. 오늘은 김형덕 한반도 평화번영연구소장을 만나서 관련한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소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김 소장님 한반도 평화 연구하고 계시는데요. 원래 네네. 탈북자라고 들었습니다. 언제 남쪽으로 오셨습니까? 저는 1993년도에 탈북했습니다. 네. 그러면 비교적 이른 탈북을 하신 셈이세요. 네네, 네. 그렇죠. 21년 됐습니다. 21년. 그럼 한국에서 절반, 북에서 절반 이 정도 살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한국에서 산 시간이 좀 들었습니다.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20살에 탈북을 하셨으니까요. 그죠? 네네. 네. 자, 그런데 21년 동안 사시다가 남쪽에서 살기가 더 어렵다 해서 북으로 다시 가자 이런 생각도 하셨다면서요. 아니 그런 문제는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깊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어떤 남북한이 어떤 체제를 상이하게 두고 있으니까 네. 북한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처음에 저는 나왔는데 네. 나와 보니까 남한 체제가 제가 기대했던 체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떠나려고 했죠. 한국을 떠나려고 했고, 근데 네. 제가 북한 출신이다 보니까 당연히 북한으로 돌아가려는 거를 이제 뉴스가 나갔어요. 그런데 확인을 저한테 해본 언론사가 하나도 없기 그래요. 일단 근데 언론에서 다 나간 거니까 네. 제가 일일이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반박합니까? 네, 그랬구나. 자, 남에서도 살아보시고 북에서도 살아보신 김 소장님을 통해서 오늘은 북한 인권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 일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을 하던 북한 엘리트 대학생이 자신을 강제 송환하려고 했던 북한 호송조에 의해서 공항까지 끌려가다가 다시 아주 극적으로 탈출을 해서 지금은 모처에서 은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런 사건이 자주 있는 일일까요?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보 출처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뉴스가 나오면은 뉴스가 이제 작성하게 된 경위나 정보 출처를 보면은 대충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데 정보 출처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특정 기관에서 만들어낸 정보인지 아니면은 그거를 좀 봐야지 진위 여부를 알 수 있고요. 네. 북한 관련 뉴스는 특히 조심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저희 때도 이제 북한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던 지위가 있던 사람들의 경우는 남한에 들어오면 어김없이 이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한하게 하죠. 그랬죠, 옛날에. 예. 근데 이제 특별한 지위가 없던 분들은 조용히 처리하고요. 근데 이제 지위가 있던 분들이 대개 보게 되면 북한 체제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체제가 문제가 있어서 왔다 그래요. 근데 실제는 개인적인 치정 문제로 온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만 해도 확실하게 팩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팩트를 갖고 계신 것만 해도 개인 치정 때문에 탈북 개인적 치정 문제로 오는 사람이 많다고요. 근데 그게 내외신 기자회견이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을 한 거죠. 예. 그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자세히 북한 뉴스는 좀 다뤄봐야 되고요. 그 사람이 장성택이 때문에 왔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장성택하고 관련이 유학생하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지 않고요. 사실 북한 문제는 신뢰도가 아주 낮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탈북자 관련 이런 것들은 신뢰도가 높질 않습니다. 예. 근데 차라리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탈북자 활동들은 팩트들이 있어요. 네네. 삐랄 뿌린다든지 이런 게 팩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들어오기 전에 그 사람들의 그건 팩트가 없죠. 그리고 왜 왔는지도 정보 소스가 불분명하고. 네,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죠. 북한,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 구체적으로 그렇죠. 확인되지 않는 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그렇죠. 어렵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현지 소식통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네.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네.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리고 유학생이 또 남한으로 오려고 지금 망명 신청을 해줄 수도 있어요. 한 상태일 이제 수도 있다. 한 상태일 수는 있는데 네. 그것이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북한에 가서 탄압받기 때문에 간다 이런 것들은 좀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한에 와서 내신 기자회견에서 지금 뭐 우리가 그 언론사 사이트에 가서 다 찾아볼 수도 있어요. 그 팩트가 있는데 네. 그분 쭉 보게 되면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강해서 온 것처럼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는 그 개인적으로 이제 무슨 이성 문제나 이거인 네. 남한사에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온 게 많아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게 어쨌든 여기 와서 뭐 정치적인 문제를 이제 등갑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제 그거는 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나눌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우선 이번에 이 북한 유학생의 경우에는 북한의 최고 대학인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녔던 수재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망명 신청을 할지 안 할지, 한다면 어느 국가로 할지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알려지고 있지는 않은데 여하튼 언론에서는 현재 이런 게 사실이라면 이것이 그 어제죠. 지난 19일 그 유엔 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 인권 결의안 처리 여기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겠냐 이런 언론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치적으로 이제 어떤 바람이 부니까 그쪽으로 좀 더 가세하기가 바람이 더 세게 불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그 희망이 담긴 그런 건 있겠죠. 그런데 네. 뭐 다 그 양면이 있듯이 저는 그 북한 인권이 개선돼야 된다는 큰 대전제를 동의해요. 네. 그런데 그 지금 하는 것들은 사실 다분히 정치적이지 않나. 왜 그러냐? 실질적으로 그 인권 뭐 형사재판소에 제소하고 네. 회부하고 뭐 제소돼서 이제 처벌을 하는 그런 조항까지 담고 있는데 네. 그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확률이 없는 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거는 일반 대중 다수가 봐도 의미가 없는 걸 왜 하는지 전 이해가 안 되고요. 네. 어떤 일을 할 때는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을 수 있는 일을 해야 그 진정성을 좀 인정받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국제 정치하고 맞물려서 이제 북한에 압력을 넣어야 되는 그런 쪽도 있고, 네. 또 북한은 또 그걸 또 방어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거 역학관계 속에서 아마 정치적인 도구로서 인권 문제가 등장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네,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조치라기보다는 사실상 국제 정치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냥 그 정치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는 그래서 거예요. 선전전이죠. 우리가 보통 선전전하고 선전전. 예. 네, 선전전이라는 거는 선전을 통해서 상대를 비하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거지만 실제로 그 상대를 움직일 수는 없죠. 선전전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네네. 우리가 물건을 광고를 내보내면 그 뭐 팔리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다 팔린다는 보장이 없죠. 네. 그죠? 광고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팔리는 거와는 또 다른 문제죠. 그것이 시장에서 다시 인정받는 과정은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물건에 대한 고객이 평가가 좋아야 되니까 다시 팔리죠. 그것처럼 그 광고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일 새벽에 유엔 제3위원회에 북한 인권 그 결의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 내용을 보면 앞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실제로 북한 인권 책임자들에 대한 표적 제재를 검토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북한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어떤 인권 침해적 요소 이런 것들은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을 하고 이거를 ICC 국제형사재판소로 넘기는 뭐 이런 방안들이 이제 검토가 좀 되고 있는데요. 자, 우선 유엔 제3위원회는 어떤 걸 좀 다루는 성격이 있는 곳인가요? 아니 그걸 뭐 특수한 무슨 기구는 아니고요. 네. 그 유엔에는 그 기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위원회나 기구들이 쭉 있는데
그 인권사회위원회라고 해서 네네. 인권 문제를 국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 경제위원회, 정치위원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국가별로. 그래서 네. 인권을 다루는 그런 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제3위원회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실제로 본회의에 채택이 될 수 있을까? 앞서 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전망을 좀 해주셨는데요. 과거에는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것들이 본회의에서 채택된 예가 있었나요? 이제 아프리카에 한 2개 나라 정도가 채택이 된 적이 있어요. 어떤 것들입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보통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는 이게 한 40년, 50년씩 그 장기 집권한 정권들이 많았어요. 네네. 그리고 내전 과정에서 자국민을 많이 학살한 그렇죠. 그런 사례들이 많았어요. 근데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해부를 많이 했어요. 그 북한만 한 게 아니고요. 네. 수도 없이 많은 나라가 그걸 했어요. 네. 했는데 네. 실제 통과된 건 2건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통과됐어도 그 구속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위원회에 제출되는 건 다 제출될 수 있고요. 네. 통과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통과는 지금으로서는 확실하게 거의 100% 안 되는 거잖아요. 네. 100%안 된다고 근데 보시. 근데 북한이 왜 반발하느냐? 네. 통과 안 될 것. 네네.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잖아요,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캐스팅 보트요. 네, 왜냐하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오케이 하게 되면 통과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유엔 상임위의 이사국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5개국인데 네. 미국, 영국, 프랑스 쪽에 중국, 러시아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은 이제 중국, 러시아는 북한 편을 항상 들어주죠. 네. 근데 이제 중국과 관계가 나쁘면 북한하고 이제 좋지 않으면 중국이 이제 북한 편을 안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선택권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선택권을 주는 게 북한이 싫으니까 반발하는 거죠. 중국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가까운 관계는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가까워 보이는데 최근 우리가 한중 FTA를 맺어서 좀 멀어지는 건가? 그래서 최룡해가 뭐 러시아까지 가서 좀 새로운 차원의 정치적 로비를 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은 하게 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FTA하고 뭐 그거는 전혀 관계는 없지만. 관계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중국도 뭐 북한하고 가까워서 북한을 편드는 게 아니고요. 네. 자국의 그 전략적 이해 때문에 북한을 잘 이렇게 우리가 막아주는 거지. 중국이 이해관계가 없는데 혈맹이라는 이유 때문에 도와주는 건 정치적 수사고요, 서로. 네. 실제 중국은 이제 미국이 네. 한반도에서 네. 자국 옆에까지 올라와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싫기 때문에 북한을 이제 없어지는 걸 싫어하는 거지. 네. 실제 뭐 북한이 좋아서 뭐 북한하고 중국하고 많이 이질감이 큽니다. 아, 그래요. 완전 다른 나라니까요. 뭐 그렇죠.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우리는 이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 환영 입장을 밝혔는데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뭐 인권 모략 소동이다 이러면서 역공 이렇게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이건 역시도 그냥 정치적 의도다, 중국 때문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북한도 뭐 이제 반발을 해야지 내부 결속이 되겠죠. 북한도 지배계층 간에는 네. 똘똘 뭉쳐 있으니까 네. 외부에 공세가 있으면 오히려 북한 체제는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배계층들이 외부에 공세가 있을 때 오히려 단결이 되고요. 네. 그 계기를 북한도 잘 활용하는 거죠. 북한도 뭐 반발한다고 해서 그 반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외부의 어떤 이런 공세들이 오히려 내부 체제를 결속하는데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겠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인권 결의안 채택에 우리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북한이 오히려 이거를 문제를 세게 삼아서 남북 관계를 더 어렵게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요. 선생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일단은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북한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동일하진 않아요. 그건 바꿀 수도 없고요. 박근혜 정부가 통일대박론을 얘기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별로 효험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앞으로 3년은 그렇게 희망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거는 이제 뭐 변수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네. 북한 문제 자체를 인식하는 게 정확한 인식이 아닌 것 같고요.
북한이 실제로 그 압력을 통해서 굴복해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네. 원래 약한 사람이 압력 때문에 굴복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쿠바도 미국 앞에 있거든요. 네. 50년 이상 제재를 당했어요. 경제 쿠바가 굴복하는 거 봤어요? 네. 경제 분야에 모든 제재를 받았어요. 근데 굴복했어요? 안 하잖아요. 네. 그것도 초강대응 미국 앞에서. 그 대개 압박으로서 체제를 변화시킨 경우는 없어요. 전쟁 또는 개입을 통해서 변화를 시켰는데 네. 그 개입을 통해서 변화시킨 사례 중에 하나가 중국하고 베트남이죠. 교류를 통화하다 보면 그 미국의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네. 결국은 중국이 인권이라든지 모든 그 사회 문제들이 상당히 해소됐어요. 한 20년, 30년 전보다. 네. 그런 것들이 교류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자생적으로 변화가 됐잖아요. 그렇지 않고 압력을 통해서는 이제 피폐하게는 만들 수 있으나 그 변화시킬 수는 없죠. 근데 북한 인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거는 정말 가혹한 거죠. 네. 장윤선의 팟짱. 이를테면 지금 방식으로 그 북한을 압박하는 식의 박근혜식 정책은 결과적으로 북한을 더욱 그 북한 내부를 더욱 결속시키게 만들고 큰 틀에서 보자면 북한 인권을 개선시키기보다는 더 어려운 방향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남북 관계도 더 힘들게 될 거다. 왜냐하면 남북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남북 관계는 교류와 협력, 뭐 화해와 평화 뭐 이런 방식으로 가야지 그게 아니라 억압하는 방식으로는 전혀 풀리지 않는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네. 예.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항상 그 위협론을 자꾸 대두시키잖아요. 결정적인 순간들에. 근데 군사적 위협은 상시적으로 대비하는 거지 이게 공개적으로 떠들면서 대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개인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도 어떤 자기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하지만 보통의 생활을 계속 영위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위험이 있다고 해서 맨날 위험만 대응할 수는 없지요. 네. 그것처럼 북한의 그 위험론을 지나치게 부각해서 자꾸 그쪽으로만 이제 중강해 나간다면 사실 그쪽은 특정 이해 세력은 뭐 좋을지 몰라도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 피곤한 거죠. 그 2005년이었던 것 같아요.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처음으로 채택된 게요. 당시 결의안 내용을 보면 고문이나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또 영아 살해, 외국인 납치 뭐 이런 등등의 북한에서 벌어진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한 그 우려를 상당히 표시를 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어떤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해라 뭐 이런 것들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었는데요.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번에는 그 책임을 직접 규명을 해보겠다. 유엔 차원에서. 뭐 그런 차원으로 이해가 좀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ICC의 북한 인권 문제가 회부가 안 될 것이다 라고 앞서 일종의 그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왜 ICC에 이것이 회부될 수 없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지금 국내 보수 언론들은 이 유엔 결의안이 실제로 통과가 되면 이게 법정에 북한의 반인도적인 그 범죄들이 모조리 그 국제법정에 세워질 거다. 뭐 이렇게 다들 쓰고 있는데요. 왜 선생님께서는 이게 회부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 일단은 이번에 그 인권 결의안 문안들은요. 2005년부터 쭉 비슷하게 오다가 조금씩 추가된 거죠. 지금 벌써 9번째니까 맨날 똑같은 거로 하면 좀 북한에 있어도 레파토리를 좀 바꿔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추가한 거고요. 근데 사실은 그 유엔 결의안이라는 게 사실 유엔이라는 게 사실 국제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가 저는 모르겠어요. 다들 뭐 유엔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유엔 결의안이나 모든 결의안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국제적 힘으로 나타내려면은 그 상임이사국이 통과를 해야 됩니다. 5개 나라에 통과가 돼야 되는데 중국이 공개적으로 벌써 반대했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러시아도 통과시켜줄 이유가 있나요? 지금 얼마 전에 러시아 미국하고 이제 갈등이 있었고
러시아도 자꾸 지금 공세적으로 미국과 갈등 관계에 있어요. 좋은 관계보다는. 네. 그 러시아가 미국이 하겠다는 걸 통과시켜줄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현실적인 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이 5개 나라 중에 2개 나라가 반대하면 의미가 없고 원래 1개 나라만 반대해도 통과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과가 저는 거의 안 된다고 보죠. 다만 이제 이익을 보는 세력은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북한의 인권 문제들을 일단 제기했었던 축하고 네. 그 축에 대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분들은 우리 최선을 다했으나 중국이나 러시아 때문에 이제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네.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정책을 할 때는 아주 너무 정치적이지 않나. 정말 진정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렇게 처리하지 않을 거라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내 보수 언론들이 굉장히 요란하게 이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가 개선되는 것도 아니고 국제사회가 뭐 이것을 상임이사국들이 통과시켜 주실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도 되겠네요. 쇼가 다른 게 있습니까? 실제 가능성 없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책임을 상대한테 정치적으로 떠넘기는 게 쇼죠. 저는 그게 쇼라고 보는데, 우리 관계에도, 우리가 사람과 관계에도 실질적으로 진전이 되지 않는 만남을 계속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주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어제 그제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가 김정은의 친서를 가지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면담한 사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네네. 일단 저희가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전문가로서 판단하시기에 어떤 의제들을 가지고 만났을까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은 제 생각에는 경제협력 문제 때문에 갔을 거라고 보고요. 네. 지금 북한하고 중국하고는 관계가 좋다 나쁘다 자꾸 이럽니다만 중국하고 북한하고는 경제관계가 아주 밀접히 연관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동 같은 데 가보게 되면 북한의 전체 교역의 한 80% 이상이 단동항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세관을 통해서. 네. 근데 하루에 60대 이상 대형 컨테이너 트럭으로 60, 70대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교육이 중국하고 교육이 없느니 제재한다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고요. 그건 나만의 바람들이 언론으로 나오는 거고요. 네. 실제 현장에 가보면 하루에 60대, 70대 대형 트럭이 왔다 갔다 하는데 교육이 중국하고 교육이 참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얼마 전에 제가 KBS 기자들하고 같이 출장 가는데 그 기자들도 가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건 매일 그렇게 일어나는 일인데 뭘 없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할 수 없고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교육 대상국 다변화라는 차원에서 러시아에 공을 들이고 있는 거를 저는 보고 있어요. 일단은. 네. 왜 그러냐면 너무 중국에 의존적이다 보게 되면 이제 중국에 사실상 그냥 말려 들어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지금 이길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중국 상품이 북한을 그렇죠. 왜냐하면 상품 제조 자체가 북한 시장에서 판매되는 공산품 이런 것들이 한 80% 이상이 중국산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자체로 생산되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위기의식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불안하게 느낄 수 있죠. 국가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에서 북한이 지금 자생적으로 뭘 하냐면 자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제조 기술을 좀 확립하는 데 굉장히 국가적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산품이 너무 다 외국 걸 갖다 쓰니까 네네네. 그런 쪽에 이제 국가 역량을 투입하는데 그러려면 돈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술을 개발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외화 획득이 필요한데 중국하고는 그런 외화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이 아주 제한되어 있고 하니까 러시아하고는 지금 교육을 좀 늘리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서 이제 건설 노동자나 농업 노동자나 이렇게 돈을 버는 그런 직종들에서 북한 인력들을 많이 파견하고 있어요. 그렇죠. 블라디보스톡이나 이런 우스리스크 이런 데 가보면 북한 노동자들이 꽤 많아요. 이걸 아마 쿼터를 좀 확대하고 싶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 쿼터를 확대하려고. 노동자 확대하고
그러니까 외화를 벌 수 있는 게 인력이거든요, 북한은. 네. 그러니까 이거 인력이 아마 러시아에서 그 제한을 두고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좀 확대하고 뭐 경제적인 교류를 좀 활성화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저는 러시아를 방문했다고 봅니다. 네, 실제로 설득력이 굉장히 있게 들리는 것이요. 최근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평양을 다녀온 한 소설가 얘기인데 과거에 이제 뭐 북한의 전력난 때문에 굉장히 뭐 평양 시내가 뭐 전등을 켜지 못하고 뭐 불이 없고 막 이랬는데 뭐 그런 게 거의 없더라. 그리고 이제 뭐 뉴타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뉴타운 짓듯이 완전히 통째로 평양을 개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뭐 핸드폰도 스마트폰 젊은 친구들은 스마트폰 나이 든 분들은 폴더폰이면 다 갖고 다니고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 보이더라. 과거에 비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그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아프리카 뭐 이렇게 국회 때문에 다녀오셨는데 실제로 북아프리카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꽤 많다는 정보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러시아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 이런 데까지도 북한 노동자들이 가서 일을 하고 있더라. 뭐 이런 것들인데요. 경제협력 차원에서 이렇게 그 중국 의존적인 것을 다자 경제 협력 구도로 만들려고 하는 그렇죠. 북한 당국의 의도 이런 것들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UAE 그렇죠. 같은 아랍에미리트 공화국이나 이런 데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가 북한 노동자들이 꽤나 많고요. 북한이 한국도 60년대 우리가 한국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한국이 60년대 70년대에는 대부분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가지고 산업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북한이 이제 산업을 지금 사실상 국가 사회주의 경제 체제이긴 하는데 실제 시장이 지배하는 시장에 의해서 운영되는 경제가 전체 한 80%예요. 근데 그 시장을 멈출 수도 없고 국가가 장악하고 있다 뿐이지 실제 국가 운영 체계, 배급 체계에서 나라가 작동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돌아가게 하려면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가장 빨리 자본을 획득할 수 있는 건 인력을 파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에도 꽤나 많고요. UAE에도 많고요. 중동에도 많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제가 알기로는 한 2만 명 정도를 내보냈었는데 그걸 좀 더 전해보내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인력이 굉장히 필요한 나라입니다. 큰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한국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큰 나라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 이제 조금 협력을 좀 늘려나가고 싶은 그런 취지가 있을 거고 또 옆에 나라이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잖아요. 파견했을 때, 뭐 북아프리카나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까운 나라니까 거기에 인력 파견을 더 늘려서 외화를 더 많이 벌어들여서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너무 해석하는 거는 조금 별론 것 같아요. 그 보수 언론들은요, 그 인권 결의안 유엔 안보리 통과를 저지하려고 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건 저지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조용히 가서 하겠죠. 원래 정치라는 거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상업 언론들이 그렇게 떠들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남북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 아시안 게임 때 북한의 소위 그 빅3가 방남을 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남북 관계의 대통로를 열자 뭐 이런 제안이 나왔기 때문에 당시에 이걸로 인해서 뭔가 남북 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동안 꽉 막혔던 남북 관계에 뭔가 숨통이 트일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는데요. 삐라 때문에 이게 도루묵이 돼버렸어요. 이 북한 이제 탈북자 출신들이 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이 탈북자 출신들이 북한에 삐라를 보내서 북한 인권 개선이 증진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삐라를 계속 뿌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게 도움이 좀 되는 겁니까? 뭐 얼마 전에 그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께서 뭐 이렇게 국회에서 발표하는 거 보니까 전체 삐라 뿌린 거에 한 80%가 다시 우리나라로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그건 좀 실효성이 조금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또
북한도 공개적으로 뿌리지 않은 삐라에 대해서는 문제 삼질 않았어요. 그것이 남한 내에서 정치적으로 자기네 부정적 이미지가 덧칠되는 게 싫어서 반대한 거지. 네. 조용히 뿌리는 삐라에 대해서는 또 묵인해 왔거든요. 근데 뭐 원래 뭐든지 효과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뭐 공개적으로 안 해도 저는 뭐 된다고 보고요. 네. 보내는 것 자체를 뭐 그 사람 개인 자유죠. 그런데 뭐 자기 비용 들여서 하겠다면 그거 말 수는 없죠. 그런데 그걸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를 또 당사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모금을 위해서 또 그렇게 한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금이요? 아니 그 삐라를 뿌려면 비용이 들 거 아닙니까? 모금을 해야 되니까. 아, 시민 모금. 네, 남한 사회에서.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남북 교류가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게 이제 북한 사회 변화, 그리고 북한 인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네. 그것이 체제 변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교류가.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앞서 통일한 여러 나라에서 우리는 경험을 봤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은 뭐 교류가 더 확실한 그런 남북관계의 발전 그리고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삐라라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관계 개선을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는. 왜 그러냐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뭐 새삼스럽게 삐라를 너무 걸고 넘어지는 것 같고요. 네. 또 남한의 입장에서는 그 이명박 정부 때도 그 삐라를 날렸어요. 못하겠어요. 네. 근데 그걸 뭘 박근혜 정부에서 뭐 언제부턴가 그거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렇게 막 나오고 그러는 게 이게 표현의 자유. 예. 표현의 자유라고 그러는데 그 표현의 자유 뭐 언제부터 그렇게 잘 허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표현의 자유가 허용하는 건 좋은데 네. 그 불가피한 공의는 제한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큰 뜻에서 국가 문제를 운영해 나갈 때 이제 다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건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 국민 여론 자체가 그 동의 안 하는 여론도 꽤 있어요. 그렇죠. 동의하는 여론도 있지만 동의 안 하는 여론도 꽤 많거든요. 더 압도적이었어요. 그러면 그건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제한 안 하겠다는 건 관계를 안 하겠다는 거죠. 네. 근데 북한이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 교류는 하고 싶은데 이제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북한 체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단체들이 이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말려달라는 거겠죠. 네? 그걸 막 방치하게 되면 북한 정권도 혼란에 빠지잖아요. 네네. 근데 누구도 자기네 체제가 혼란에 빠지면서까지 교류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북한 남한 할 것 없이 다 지금 사실 그 교류의 의지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정부 3년간 남북관계에 무슨 통일 대박을 대통령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이런 식의 억압적 관계가 계속된다면 남북관계는 사실상 진전되기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 때는 기본적으로 이분이 통일에 대한 개념이 잘 없는 것 같고 네. 그 어떤 것에 성과를 내려면요. 네.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하고 그거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안 하면서 이제 대화 얘기한다는 거는 이게 이제 우리가 대통령이라 해서 다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아시다시피 대통령도 뭐 여건이 돼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그 박근혜 정부의 한계라고 봅니다. 기본적 한계.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아침 일찍 연결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음 기회에 아까 앞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그 북한 그 탈북 과정에서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다음 기회에 또 다른 방식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